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최대 변수로 재부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3년 동안 개헌을 이룬 뒤 직을 내려놓겠다 밝혔는데요. 관련 뉴스 잠시 뒤 오늘의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거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헛구역질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름 모를 헛구역질이 계속될 땐 어떤 질병을 의심해봐야 하는 건지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은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병입니다. 어제 총리직을 내려놓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이제 전 총리죠. 출마할까 안 할까? 하면 언제쯤 할까? 네.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오늘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전 총리,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내가 나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죠. 핵심 이슈는 개헌론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도 이 개헌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한덕수 전 총리는 임기 첫날에 대통령 직속의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였다. 첫날부터. 그리고 임기 첫 해에는 개헌 논의를 집중화시키고 2년에는 통과시키고 3년부터는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핵심 방향은 견제와 균형, 분권이라고 하는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출마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쟁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는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야당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마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곧바로 캠프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요.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해온 한 전 총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와요. 산 넘어 산이죠. 우선 제일 큰 산은 국민 여론이겠죠. 대통령 선거는 국민 여론을 얻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론이 이기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여론에서 밀리면은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론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순풍이 불지 역풍이 네. 불지를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전 총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 위기에서 구할 사람은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무슨 또 대행까지 내려놓고 또 개인적인 정치 탐욕이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제일 큰 관건이고 두 번째 관건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문제. 시간이 좀 있으면은 논의를 차근차근 할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결론 지으려고 하면은 각 후보의 입장이 또 다를 거예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한동훈 후보 입장이 다를 것이고 또 반대로 김문수 후보면은 또 입장이 또 다를 것이고 이것을 과연 짧은 시간 안에 조율할 수 있을지가 두 번째 관건이고 세 번째 관건은 TV 토론이에요. TV 토론은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한덕수 전 총리는 네.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 다양한 분야 민생을 또 아우를 수 있는 정무 분야도 많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의외로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역시 총리는 안 돼.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본격적으로 대결할 때 그때 국민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큰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대선 후보를 정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한 전 총리와 단일화 논의도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또 벌써부터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냐, 김문수 쪽에서는 이미 대세를 굳혔다. 네. 한동훈 쪽에서는 이미 판이 바뀌었다 등등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내일 최종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나면은 그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 쪽하고 이제 경선 관련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데 당내 당원 투표는 못 해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이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국민 투표로 가야 되는데 국민 투표에서도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놓고 상당히 힘겨루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다고 하면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제3의 후보로서는 선거운동하기 어려워요. 일단 돈도 없고요. 조직도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돈으로 국민의힘의 조직으로 또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을 통해 가지고 대선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입당을 할 것 같고 그렇게 입당하면은 이제는 중앙선관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등록을 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본격적으로 여야 간의 대선 후보 말 그대로 두 사람의 근곤일척의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저도 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나온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네. 대부분이 빨리 서두를 때부터 조금 이거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은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차기 정부에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이고자 다 그냥 털고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한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파기 환송했어요. 파기 환송. 그러니까 2심은 무죄지 않았습니까? 무죄가 아니라 1심대로 가자. 네. 다시 말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최종 결론은 안 난 거지만 그런 판단으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걸 파기 환송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는 고등법원이 접수하면 이걸 다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어제 대법원의 판단 요지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인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 그거는 돌아가신 그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 조작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골프 안 쳤네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하다 본 겁니다. 골프를 쳤고 사진만 중간에 부분적으로 내명이 놓은 거 그걸 한 거거든요. 그걸 조작이라고 이재명 후보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골프 안 쳤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쳤잖아.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지역을 상행했구나. 협박을 했구나. 어쩔 수 없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그거는 진짜 국토부가 협박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중대한 발언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은 정치인이 큰 선거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죄다 판단해서 같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자격은 문제가 안 돼요. 대법원에서 판결 내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는 여론이겠죠. 그죠?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뚫고 나갈지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재판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치가 않아요. 어제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 이재명 후보한테는 뜻밖의 생각도 못했던 큰 변수가 와서 지금 상당히 당황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안에 대법원에서 서류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사 기일을 정해서 논의하기에는 한 달은 너무 빡빡해요. 또 대통령 선거가 한창 중인데 잠깐만요 하고 난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여기서 다시 심사하기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사실상 끝내기는 상당히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도 대부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우선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문이 고등법원으로 넘어오면 거기서부터 행정적인 절차만 하는데도 한 2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행정적인 것만. 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출석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출석 안 하면 또 일주일 연기돼요.
한 번 더 하세요. 또 연기하고 또 일주일 연기돼요. 그러면은 5월 달에는 재판이 어렵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 전문가들도 대통령 선거 전에는 최종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거는 여론이 사실상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는 것 아니냐. 사퇴하라. 이게 지금 국민의당 입장이죠.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거는 우리 헌법 조항의 내용에서 배제가 된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고서는 현직 중에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않아요. 이 소추가 뭡니까? 네. 재판, 기소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몰라요 아직까지. 판결도 없었고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재판 받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 끝나서 당선되어도 적자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정치권도 민주당도 깜짝 놀랐고요. 국민의힘도 깜짝 놀랐어요.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리네. 그것도 파기환송으로 이런 입장인데 결국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정국의 하나의 변수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법원도 그동안 경계해왔던 대목이거든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는 사법부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제해 왔는데 결국은 어제 법원이 그냥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민주당은 정치 검찰에 이어서 대법원의 쿠데타이다, 내란 행위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란입니다. 그냥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고 조성래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보니까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다.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부가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란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써 좀 태연한 척 했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아예 이재명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대법원이 증명한 판결이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이 자체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 사퇴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예 사퇴를 얘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좀 세게 나왔어요. 윤재관 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 이런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이다. 조국 혁신당답죠. 대부분의 파기환송은 명백히 사법 쿠데타이자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법원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사태에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까지 면직이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법률상 다음 순서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맡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행의 대행입니다. 그죠? 네. 처음. 저도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 처리가 될 즈음에 바로 이제 사표서를 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한테 넘어갔는데 어제 민주당이 왜 최상목 부총리를 결국은 이 탄핵까지 했는가 결론은 뭐냐면은 한덕수 전 총리하고 한 몸이다. 내란부터 앞으로의 정치 일정도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당초에 사실은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핵안이 발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유보를 해놨던 것을 바로 어제 다시 보내는 것을 이제 표결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최상목이 이제 물러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됐는데 어제 최상목 부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서 이렇게 사퇴하게 된 점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실 지금 한미 간에 뭐 좀 여러 가지 통상 문제라든지 뭐 이 관세 문제 가지고 바쁜데 갑자기 물러났습니다. 본인도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냥 죄송하다고 물러났고요. 국민의힘은 동네 근대 정치이자 양아치 정치다.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이냐 뭐 이렇게 가게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것처럼 화풀이 차원이다 이렇게 또 평가 절하했습니다. 아무튼 이주호 이제 부총리가 특별한 대응을 맡았는데 대행 체제가 한 달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 수가 14명으로 줄어서 국무회의 개최가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일단 오늘은 이 대행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죠. 네,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은 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상이에요. 지금은 14인입니다. 그러면 아예 이거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인 이 해석은 어떻게 보냐면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는 구성의 문제다. 자연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지금은 17인이기 때문에 몇 개 공식이 있다 그래서 국무위원 자체가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늘도 이주호 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거는 뭐 큰 논란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냥 시비를 걸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법적으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징검다리 연휴 이틀째이자 금요일인 오늘 출근 정체는 심하지 않았고요. 오전 동안 지방으로 향하는 구간과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들어서 고속도로 정체는 상하행선에서 더 길어지겠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영암 순천고속도로 영암 쪽으로 도롱 부근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낙동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상주터널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송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를 앞두고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유용한 정보로 과학의 재미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한낮의 과학실 서울신문 유용화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버이날과 또 어린이날이 포함된 가정의 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5월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또 스승의 날 있고 성년의 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지갑이 이제 좀 많이 열리는 달이기도 한데요.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5일은 24절기 중에서 7번째 절기인 이파인데요. 농경사회 시절에는 이때부터를 여름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이다 보니까 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짧아지면서 벌써 여름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5월 중순 초 빠르면 초 중순경부터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또 5월 7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핵 주의를 전자가 돌고 있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발표된 날이기도 하고요. 5월 8일은 산소가 발견되고 그 근대 화학 기초를 만든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1794년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날이기도 합니다. 5월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또 어린이날이 좀 특별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날이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부모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 양육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뭐 육아서도 많긴 하지만 사실 고르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양육 관련 연구를 했다고 하면 왠지 좀 더 신뢰가 갈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연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11개국 연구자로 구성된 국제 공동 연구팀은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프라이머스라고 부르는 원초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고 성인이 돼서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아동발달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그 콜롬비아,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필리핀, 스웨덴, 태국, 미국 8개국에 8살부터 16살까지 아동 청소년 1215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거주 환경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 방식, 어떤 자율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아이들이 22살이 됐을 때 프라이머스를 조사했습니다. 프라이머스는 그 쉽게 말하면 개인이 세계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어떤 원초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세계가 위험한지 안전한지 뭐 아니면 따분한지 매력적인지 척박한지 풍요로운지 등의 생각을 나타내는 건데요. 조사 결과 아동 청소년기 동안 따뜻한 양육 환경이 세계를 더 좋고 안전하고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거주 환경이나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도 이 세계관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요. 네. 부모의 양육 방식만큼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그래서 따뜻한 가정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 젊은이들이 세계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고요. 이번 연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따뜻한 양육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이 성장에서 정신적, 뭐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은 미국 텍사스 알링턴대 연구인데요. 어린 시절의 신체적이나 성적 학대를 경험한 성인은 일반인들보다 뭐 협심증이나 관절염, 천식, COPD라고 부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장마비, 우울증 등 각종 그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시달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네. 밝혔습니다. 뭐 이런 결과는 조사 대상의 나이나 인종, 소득, 뭐 건강, 비만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한 뒤에도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건데요. 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2년에 행동위험 요인 감시 시스템 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이 조사는 8만 명 이상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분석 결과 어린 시절에 그 성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각종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55%에서 최대 90%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단순히 신체적 학대만 받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상 건강이 나타날 가능성이 20에서 50% 더 큰 걸로 조사됐고요. 연구팀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라도 집에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여부가 그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냈는데요. 이 안정적 성인 보호자는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대를 받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성인 건강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대를 받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안정적인 주 양육자가 없는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인이 돼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20에서 40% 더 큰 걸로 나타났고요.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도 2배 이상 높게 조사됐습니다. 양육자하고 안전하고 안정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만큼이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주장에 대해서 함께 느끼는 이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공감이 유전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뇌과학 측면에서 보면은 공감 능력은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그 뇌 신경세포를 통해서 타인의 행위를 관찰해서 얻은 정보를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뇌 변연계로 이동시켜서 얻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조현병, 사이코패스 등은 이런 공감 능력이 결핍될 때 나타난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공감 능력이 그동안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그 미국 버지니아대 연구팀이 공감 능력은 부모에게서 자녀 그리고 손자에게 3대로 유전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뭐 이 연구 결과는 공감 능력이 유전된다는 장기적 종단적 증거를 처음 제시한 것이어가지고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감 능력이 내 자식, 내 손자까지도 그렇습니다. 유전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연구했어요? 뭐 연구팀은 이 클리프 비다 종단 연구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이 종단 연구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계, 자율성, 애착이 청년기에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한 건데요. 1998년 13살의 청소년 184명을 대상으로 건강 지표를 비롯해서 다양한 측면을 조사해서 청소년 개인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하며 직업을 구한 뒤에는 동료하고 관계, 자녀의 관계들을 어떻게 이뤄나가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네. 연구팀은 매년 조사 대상 아이들하고 부모, 친구를 연구실로 초대해서 상호작용하는 걸 비디오로 녹화했고요. 연구팀은 아이들이 13살 때 엄마에게 얼마나 도움을 청하는지 관찰하고 방법은 또 아이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친구가 도움을 청했을 때 이야기하는 모습을 비롯해서 친구를 대하는 방식을 또 관찰했고요. 또 10년 뒤에는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자녀를 갖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양육 행동과 자녀에 대한 공감 능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그 결과 청소년기의 친구와 상호작용은 엄마로부터 경험한 공감 능력을 실행하고 청소년이 또 또래 관계에서 공감 능력을 반복해 훈련할 수 있는 연습장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서 배우고 친구들과 관계에서 연습한 공감 능력은 또 나중에 자녀를 키우는데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가 청소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공감하는 부모가 공감하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네. 공감 능력을 갖춘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아이들의 행동에 이해와 지지를 보내는 한편 또래 친구들과도 건전한 우정을 쌓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4살 아이들을 상대로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서 당장의 유혹을 참을 수 있을까? 이걸 측정하는 이 마시멜로 실험 그렇습니다.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마시멜로 실험이 틀렸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의 인내심과 성인이 됐을 때 성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말씀하신 그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 미국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월터 미셸 박사 팀에서 수행된 실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많은 연구로 초기 연구 결과가 좀 뒤집힌 것들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바꿔서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 연구팀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팀은 어린 시절 주의력하고 행동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성인이 됐을 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더 나쁘고 경제적 상태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내고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958년 어느 일주일을 무작위로 뽑아서요. 그때 영국에서 태어난 15,000명 아이를 42살이 될 때까지 관찰한 코호트 자료하고요. 네. 1991년 미국 전역에서 10개 대형 병원에서 태어나 26살까지 추적 관찰된 1,168명의 청소년 발달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했는데요. 어려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충동성, 부주의, 과잉 행동에 관해서 조사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떤 교육 상태, 직업 여부와 종류, 경제적 상황, 신체 및 정신 건강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주의력이 부족하고 충동성이 강하고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성장해서 학업 성취도가 낮고요. 위법적 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도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학에서는 이렇게 양육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육 방법 같은 거는 심리학이나 교육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과학에서는 잘못된 양육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더 큰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주로 뇌신경과학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에 뇌 시냅스 연결의 15% 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스트레스가 좀 과도하거나 부정적 경험을 하면 그 피해는 평생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거는 속담이나 격언들에서 조언하는 양육이 사실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게 상당히 많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연구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팀은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감정 이름표가 붙여지고요. 이게 청소년기 학업 성취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아동기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배우는 것은 사회적 능력하고 의사소통 발달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또 자기 통제, 감정 조절을 위해서도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여러 감정에 정확한 이름표를 붙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연구팀은 1962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된 그 메가더 베이치 의사소통 발달 평가를 받은 미국하고 캐나다, 영국에서 16에서 30개월 영유아 5,520명의 데이터를 골라내서요. 영유아의 언어, 특히 감정에 대해 표현하는 언어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감정적 언어 사용의 정도와 그 이후 학업 능력하고 학업 성적을 비교한 건데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감정을 공감받고 감정에 대해서 또 다양한 언어를 배운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한 뒤에 복잡한 단어나 문장을 더 쉽게 이해하고 학습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언어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적도 높았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네요. 또 내과학이에 다른 과학적 방법으로도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 양육행위는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의 연구인데요. 부모가 양육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동물 종이 그렇지 않은 종들보다 더 큰 뇌 진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육의 핵심은 부모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덮어주고 내 새끼가 최고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이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주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뇌과학자뿐만 아니라 법과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 커치타운대 연구팀은 다른 사람들하고 교감하고 공감을 나누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 능력 없고 다른 것은 됐고 공부만 잘하면 되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면은 네. 아이들의 행동이 좀 불보듯 뻔하겠죠. 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란 말이 틀리지 않다는 과학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위험한 상황을 과감하게 몸을 던졌다 이런 뉴스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엄마들이 특히 이렇게 양육에 헌신적인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엄마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를 뇌과학하고 유전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일본 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뇌 속의 어떤 특정 단백질 때문이라는 연구인데요. 연구팀은 그 생쥐 실험으로 뇌 시상하부 중심, 내측 전시각 중추 영역에 있는 7종의 주요 뇌 신경세포 중에 양육과 관련된 20개의 후보 단백질을 찾아냈습니다. 그중에서 칼시토닌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양육 행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이 칼시토닌 수용체를 갖고 있는 중심 내측 전시각 중추 영역의 뉴런 숫자가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는 암컷 생쥐가 짝짓기 하지 않은 암수 생쥐나 짝짓기를 한 수컷 생쥐들보다 훨씬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네. 출산 경험이 있는 암컷 생쥐는 이 뉴런 활성화 정도가 높고 다른 내부의 연결성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출산 경험이 있는 암컷 생쥐에게 이 뉴런의 활성을 낮추거나 차단하면은 양육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새끼들을 방치하는 것으로 관찰됐고요. 또 생쥐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에 새끼들을 올려놓고요. 어미 생쥐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네. 그 결과 뉴런 활성도를 낮춘 어미 생쥐들은 고소공포증 때문에 새끼들을 구하려고 나서지 않았는데요. 정상적인 어미 생쥐들은 새끼들을 찾아 나서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생쥐나 어른이나 그렇죠. 똑같네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물론 인지 기능도 저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혹시 양육 본능 같은 것도 나이에 따라서 낮아지는지 알아본 연구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이 동물 실험으로 나온 거긴 한데요. 실제로 아이를 늦게 낳은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보다 육아 방식에서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연구인데요. 영국 엑세터 연구팀은 나이든 딱정벌레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보다 새끼를 키울 때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동물행동에 발표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융통성이 아무래도 나이든 부모들이 좀 이 노화 때문에 융통성이 네. 다소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한낮의 과학실, 오늘은 뇌과학으로 본 양육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유용한 서울신문 과학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와 음악과 함께하는 오후 김이나의 오늘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표현들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술어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간이 이리하다, 말밥에 이리하다, 감정이 이리하다, 살이 이리하다에서 이리하다의 공통으로 들어갈 삼음절로 된 고유어 동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빠지다와 오르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오르다입니다. 관용구 간이 오르다는 간이 배어들다를 뜻해서 생선에 간이 올라서 맛이 좋다. 1시간 이상 졸였으니 갈비에 간이 올랐겠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관용구 마을밥에 오르다에서 마을밥은 좋지 못한 이야기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구는 좋지 아니한 화제의 대상으로 되다란 뜻이고 예를 들어 점잖은 사람을 남의 말밥에 오르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오르다는 언짢은 마음이 생기다를 뜻하고 그는 지난번 일로 나에게 감정이 올랐는지 마주칠 때마다 괜한 짜증을 냈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관용구 살이 오르다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해치는 불길한 기운이 들러붙다를 뜻하고 살이 끼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 물건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귀신이 시샘에서 살호를 나.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와는 다른 하늘 모습입니다. 구름 조금 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강풍과 풍랑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동쪽에서 강풍과 풍랑이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평균 풍속이 초속 5에서 10m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해안과 강원 산지 쪽은 훨씬 더 높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 안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무엇보다도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직도
중에서도 강원 산지와 동해안으로는 건축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는 화창한 날씨가 되겠는데요. 오후 늦게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적은 양으로 5에서 10mm 정도 내리겠고 중부지방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지방 비가 오후 늦게는 개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에만 5mm 미만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전주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납니다. 17도에서 22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9도, 낮 최고 기온이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오늘까지는 3.5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100%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 뜻이 더 중요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두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개헌과 임기 3년 단축을 공약했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당국의 행정 지도에 따라 직영점인 T월드 매장에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또 2일부터 모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네, 하루만 휴가를 쓰면 최대 6일까지 쉴 수 있는 긴 연휴인 만큼 공항에는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도 눈에 띕니다. 공항 로밍센터 앞도 유심 교체를 하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떠나기 전 유심을 바꾸기 위해 평소보다 빠르게 공항에 도착한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로밍을 하게 되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만큼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아예 교체하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SK텔레콤은 당일 출국 여행객에 한해서 공항에서 유심을 교체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2시간가량이나 기다려야 했다고 하고요. 오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국해야 되는데 유심 못 바꾼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요? 네, 아직 교체 못하신 분들을 위한 꿀팁 정리해드려보자면요. 첫 번째 방법은 앞서 짚어본 대로
무조건 일찍 공항에 나가 출국 당일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출국 시간에 쫓겨서 교체를 하지 못했다면 동시 가입이 안 되니까 먼저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지하고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SKT 측 설명에 따르면 보안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했다고 하는데 2023년도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오탐지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유심 보호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2심을 구매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 가능한 기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겠는데 최신 기종만 된다고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XS 이후 버전, 삼성은 갤럭시 Z 폴드, 플립4, 갤럭시 S23 이후 모델부터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심을 교체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SKT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요? 네,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려진 상황인데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행정지도가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는 일종의 권고긴 해도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라는 건 그만큼 정부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신규 가입자 중단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SKT가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물량은 600만 개 수준인데 전체 가입자 수만 2,300만 명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체했어야 할 유심을 가입자 늘리기에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결국 당국이 칼을 빼든 모습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용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할 때 전산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점에 대해서도 신속히 복구에 나서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조치하도록 하라 지적했고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SK텔레콤은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유심 재고도 순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는데 5월과 6월 각각 500만 장씩 총 1,000만 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까지도 등장했어요. 네, 어제 온라인에서 유심 관련 스미싱을 조심하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런 문자 메시지라고 해요. 예약하신 유심이 도착했으니 방문 전 본인 확인을 위해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라는 건데 인터넷 주소도 함께 포함이 돼 있고요. 만약 진짜 유심을 신청했다면 눌러보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클릭하면 악성 코드 감염이나 개인정보 탈취 같은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 SK텔레콤이 유심 예약 고객에게 보내는 공식 메시지에는 유심 교체, 날짜, 장소, 주소 이런 정보의 기본 정보만 담겨 있다고 하고요. 또 외부 링크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신분증 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요구도 하지 않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알바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네, 가뜩이나 이번 사태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알바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회원의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2만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사측은 오늘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과 말씀드린다는 공지를 올렸는데 이틀 전 이력서 미리 보기 기능에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돼 즉시 차단 조치했고 현재는 모든 위협이 차단된 상태라고 오늘 뗐습니다. 그러곤 일부 회원들의 임시 저장된 이력서 정보가 빠져나간 걸 확인했는데 개인별로 유출 항목은 다를 수 있다 설명하면서 기관에 신속히 자진 신고하고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덧붙였습니다. 유출 이후 사측은 해킹 시도 계정과 IP를 즉시 차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 시스템 전면 점검 등의 조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스미싱 시도나 개인정보를 도용한 명의 사용, 원치 않는 광고 연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대구 산불이 어제 내린 단비 덕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산불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불은 반가운 비 덕분에 완전히 잡혔지만 원인 규명은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관계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서 최초 발화지로 추정되는 곳을 특정하긴 했는데 등산로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일반인 출입이 힘든 이곳에 재단과 굿당, 불상 등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무속 행위를 하다가 불을 낸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양초 같은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인근 주민도 예전에
무속인이 종종 찾곤 했는데 최근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 말했습니다. 발화 추정지 부근에서 벌목한 소나무 더미와 함께 캔과 비닐봉지, 오래된 담배꽁초 같은 이 생활 쓰레기도 발견이 됐는데 다만 이번 산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하고요. 합동감심방 관계자는 이 발화 지점은 특정한 목적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곳이라 실화나 방화의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도 최근 발화지 부근이 진화 과정에서 훼손된 데다 실화자를 특정짓기 위한 단서도 부족해서 수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샛길에서 불이 나면 발견과 진화가 힘든데 여전히 샛길 산행이 빈번하다면서요? 네, 국립공원공단의 최근 4년간 등산객 위반 행위 적발 건수를 보면요. 이 비법정 탐방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샛길을 이용한 경우가 연평균 1,100건이 넘을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야와 야산을 관리하는 산림청의 샛길 위반 행위 적발 건수 역시 매년 300건이 넘어간다고 하고요. 샛길 산행은 숲속 생태계를 파괴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데요. 샛길 등산객들이 흡연은 물론이고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산불 위험성도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샛길에 공식 등락로가 아니기 때문에 CCTV 등의 감시 체계가 없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번 함지산 화재처럼 초기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진화와 실화자 추적도 쉽지 않아서 무인 감시 카메라와 단속 인력을 늘리고 봄철만이라도 특별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이 작아도 사무직 일자리를 선호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블루칼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한때 3D 업종으로 불리면서 외면받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고수익 기술직으로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한 채용 플랫폼이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블루칼라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60%를 넘겼는데 연봉이 높아서 응답과 해고 위험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육체노동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젊은 층도 늘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타일 기능사와 도배 기능사, 지게차 기능사 자격 취득자 3명 중 1명이 1명 이상이 20대, 30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반가운 소식인데요. 올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었어요. 네, 지난달 말 기준 벌써 55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올 한 해 전체로 놓고 보면 꿈의 2천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명동과 종로, 삼청동 같은 인기 관광지 매출도 껑충 뛰었는데 1분기 명동의 경우 상권 매출이 종전 최고치였던 2019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로 급증했고요.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삼청동도 헌법재판소 근처라 탄핵재판 당시 집회 시에 몸살을 앓았지만 마찬가지로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유행하면서 관광객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인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하고요. 명동에 있는 한 호텔은 객실 예약률이 주말에는 90%, 평일에도 80%까지 올라왔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눈길이 가는 건 관광객들의 시선이 이제 서울의 낯선 구석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관광지보다 현지인의 일상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도 강해졌다고 하고요. 성수동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10년도 더 전에 폐장한 용마랜드나 1970년대 석유를 보관했던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같은 폐시설도 여행자들이 아름아름 물어 찾아가는 비밀 명소로 꼽히고 있고요.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 트립 어드바이저에는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대에 서울의 으슥한 곳만 돌아다니는 이색 투어 상품도 등장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뇨는 중장년층에서 많은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젊은 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20, 30대 당뇨병 환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달라진 식습관, 여기에 하루 종일 앉아 일하는 터라 운동할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는데 유전도 유전이지만 이런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부모 모두 당뇨병을 앓았다면 자녀의 발병 확률은 약 30%, 또 부모 한쪽만 당뇨라면 약 15% 정도인데 최근에는 앞서 짚어본 것처럼 비만과 식습관, 운동 부족 등 환경적 요인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연스럽게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도 늘고 있는데 청년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으로는 심부전이 있고요. 만성심부전증,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등도 있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거잖아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짬을 내서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 길러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전에 불만을 갖고 공무원을 걷어찬 농협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합장직은 유지하게 됐다고요. 네, 강원 지역의 한 농협조합장이 행사장에서 의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뒤편에 배치된 걸 보고 내빈 안내를 하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분을 못 참고 멱살을 잡고 정광이를 걷어찼다고 하는데 참 착잡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휴 날씨 소식 살펴볼까요? 네, 연휴를 앞두고 혹여 비라도 오면 어쩌나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2년 전 또 작년 어린이날 연휴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터라 3년 연속으로 하필 연휴에 많은 비가 내릴지 우려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마침 어제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왔잖아요. 일단 현재 기상청 예보를 보면 안타깝게도 연휴 기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에 한 차례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일요일과 어린이날에는 다시 건조한 날씨를 보이다가 화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황금 연휴 퐁당퐁당 비 소식이 있지만 그래도 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나름의 재미가 있잖아요. 모두 즐겁고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헛구역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언뜻 비가 약해서인가 싶긴 한데 헛구역질은 왜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이유가 많습니다. 또 헛구역질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네. 언제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흥분을 해도 또 배를 타고 멀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도 구역질이 나고 잠을 못 자도 그렇고 탈진돼도 그렇고 또 특정 음식의 냄새나 이런 거로도 구역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음식을 너무 많이 입에 넣어갖고 입이 꽉 찼거나 또는 칫솔로 입 안쪽을 구강을 자극하거나 목젖을 누르거나 또는 악취가 나거나 이래도 이제 구역질이 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뭐 복부 질환도 있고 중추신경계 질환도 있고 귀에도 문제가 있고 심장 질환도 있고 당뇨병 합병증이나 또는 갑상선 중독증으로도 인해서도 올 수 있고 말기 암 환자도 올 수 있고 또 임신에도 구역질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종류가 많고 광범위해서 헛구역질 비위가 약한 것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그 외에도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헛구역질이 주로 양치할 때 자주 발생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양치할 때 헛구역질을 하면 그것도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막 속이 불편하면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잖아요. 그 안쪽을 자극하면 거기에 개그 리플렉스라고 하는 즉 구역질을 나게 하는 그런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칫솔로 건드리거나 또는 손가락으로 건드리거나 또는 음식이 거기를 건드려도 구역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치질할 때 헛구역질을 하는 것은 혹시 내가 너무 깊숙이 넣어서 그 부분을 자극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도 위와 장에 관계된 문제가 있을 때도 양치할 때 헛구역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아주 많이 망가졌다거나 할 때도 입에 뭐가 조금만 들어가도 구역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게 있을 때 위액이 나오면서 자극을 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그렇게 심하게 극심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깊이 양치질을 하는 건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가볍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배 필 때 헛구역질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유가 뭐예요? 담배를 끊어야죠. 아유 정말. 근데 담배를 피면서도 구역질이 나는 경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우선 이제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담배에서 나오거든요. 이 니코틴은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면 혈관을 콱 줄여줍니다. 줄여줘요. 그러면서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게 뇌압에도 영향을 주고 또 담배 속에는 일산화탄소라고 그래서 이 탄소가 아주 우리 혈액에 잘 붙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뇌로 가는 혈액에 산소가 확 결핍이 돼요. 갑자기 모자라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증과 함께 구역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담배를 좀 멀리 하시면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배 끊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네요. 네, 그건 강력한 방법이긴 한데 네. 흡연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연초를 태우시는 분들은 니코틴만 있는 뭐 이런 것들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구역질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위장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위장 질환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우선은 맹장염이 생겨도 구역질이 납니다. 맹장염. 네. 맹장염 잘 아시죠? 충수돌기염이라고 이제 요즘에 엄청 부르는 아프잖아요. 거. 예. 배가. 그다음에 담낭염일 때도 구역질이 나고요. 또 장 폐색이 왔을 때도 구역질이 나요. 이건 이제 심각한 병이고 조금 흔하게 오는 병으로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이런 게 있을 때도 구역감이 나고 장 무력증이라고 그래서 장이 잘 안 움직일 때도 구역질이 날 수가 있고 간에 급성 염증이 생겨도 즉 알코올성 간 질환이 와도 구역감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위장에 기생충이 있어도 회충이나 촌충이 있어도 구역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니까 사실 구역감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위와 장과 뱃속에 있는 질환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위염이나 식도염도 헛구역질과 관련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게 있어도 위 점막을 자극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음식이 이상한 게 들어간다거나 또는 그냥 상상만으로도 구역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생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헛구역질은 무슨 신호일까라는 질문으로 헛구역질은 어떤 질환을 나타내는 전조 현상인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퇴행성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헛구역질을 자주 한다면 혹시 기관지염이나 폐질환도 의심할 수 있어요? 뭐 영향이 조금은 있어요. 아주 반드시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할 거는 아니지만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도의 점막도 약간 우리 이런 구역감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 연기나 먼지나 자극적인 냄새 같은 것들은 사실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코로 해서 호흡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구역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럴 때는 대개 이제 기침가래랑 동반이 돼요. 구역질도 나지만 기침가래가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호흡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기도 점막 또는 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헛구역질이 심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환이 걱정되나요? 이때는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이 중추신경, 뇌랑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뇌 속에 문제가 생겨서도 구역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고 거기다가 어지러움증까지 있다 그러면 우선 뇌보다는 귀 안쪽 뇌이라고 하는데 귀 안쪽에 미로염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메니에르병이라는 것도 들어보신 분들 좀 있을 텐데 그런 병도 있고 뇌수막염 또 뇌신경 손상 이런 것도 구역감을 느끼면서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뇌 안에 어떤 혈관이 터졌다거나 또는 뇌신경이 손상됐을 때는 시야장애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고 또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팔다리가 저린다거나 잘 안 움직인다거나 또는 말이 어렵다거나 하는 거랑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우선은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지럽고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때는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역질이 심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어떤 질환에 의심해야 돼요? 이때는 이제 조금 이제 위장 요게 이제 심각한 거죠. 선홍색 피, 빨간 피가 나오면 식도 근처에서 혈관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터질 수 있는 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식도 정맥류라는 병이 있어요. 이것은 간이
완전히 망가지면 혈액이 우선 간을 통해서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간의 혈관이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혈관을 자꾸 만드는데 그게 정맥류라고 하는데 그게 식도 옆에 생깁니다. 근데 이걸 자극하면 구역질을 심하게 한다거나 네. 기침을 심하게 하면 그 정맥이 터져가지고 피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침을 세게 하다 보면 식도가 찢어져요. 그런 걸 말로리 바이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찢어지면서 또 피가 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 피가 나면 급성으로 문제가 생긴 거고 검정색 피가 나오면 검정색은 피라고 생각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는 위장에 피가 고였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피가 난 지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색깔이 변하거든요. 네. 우리가 피떡이 지면 색깔이 검해지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게 토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간 문제, 간 경화라든지 또는 뭐 간의 심각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구역질이 생각보다 아주 많은 질환과 연관이 돼 있네요. 아유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심장병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심근경색 때도 애매모호하게 구역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우혈성 심부전일 때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수술하고 나서 아마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프다고 막 호소를 하면 진통제를 놔주는데 그때 모르핀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이거 맞으면 네. 구역질이 막 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약물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라서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꼭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질이 심하지만 내시경 검사상 위장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 추가로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뭐 위장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선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뇌나 이런 쪽이 네. 이제 문제가 크니까 그다음에 심장 쪽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호르몬도 한번 봐야 돼요. 갑상선 중독증. 그다음에 당뇨병성 합병증 이런 게 와도 구역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호르몬들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또 약물 부작용은 없는지도 보고 또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지 이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고 있거나 또는 너무 잠을 못 잤다거나 하는 거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목 안에 문제가 있는지 귀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지럼증이 아닌 구역감을 느끼면서 또 다른 증상들이 뭘 가지고 있나를 잘 봐서 그쪽과 연관을 지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단순히 좀 예민한 사람도 헛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이 나죠. 예민하신 분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구역감을 느끼는 중에 네. 이 예민한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이 개그 리플렉스라고 이 구역감을 유발하는 그 부분이 아주 민감해서 조금만 자극이 돼도 물을 조금 한 번에 많이 먹어도 구역감을 느낄 수 있고 밥이 많이 들어가도 내가 먹기 싫은 게 입에 들어가도 구역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예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고 또 심리적인 요인만 가지고도 구역감을 느낍니다. 저는 예전에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그럼요.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긴장을 하면 뇌압이 올라가요. 뇌압이 올라가면 구역질을 하거든요. 뇌에 출혈이 생기면 이 두개골은 항상 일정한 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출혈이 생겨서 양이 많아지면 뇌를 누르게 되고 네. 뇌를 누르면 구역 중추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역질을 해요. 그래서 뇌 출혈이 있는 사람 다 구역질을 하고 토하거든요. 신경학적으로 긴장을 해도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역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신체 질환과 지금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어떤 질환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있어요? 또 있죠. 간장 아까 이제 간에 문제가 있는 거 말씀드렸고 담낭에 문제 염증이 생겼을 때도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췌장 질환이 있을 때도 이 구역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은 사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는 혼자서는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모르죠. 구역감만 있어요 이러면 그게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고 이러면 네. 한 번쯤은 병원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구역질이 좀 심한 경우다 하면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해서 구역질을 좀 덜하게 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우선 있겠죠. 이 입 안에 자극이 너무 자주 가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걸 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칫솔질을 할 때 칫솔을 너무 깊숙이 집어넣는 것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 네. 또 한꺼번에 많이 큰 게 입에 들어가면 자극이 되더라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적게 물어서 잡수시도록 하고 또 냄새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그 정말 견디기 어려운 냄새가 나면 구역질이 확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냄새 좀 피하시면 좋겠고 너무 달거나 너무 자극적인 것도 사실은 좀 이 구역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식사를 하시도록 하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도록 하시고 또 너무 긴장하거나 불안한 이런 상태를 좀 피하실 수 있도록 취미생활, 적절한 운동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헛구역질은 무슨 신호일까라는 질문으로 헛구역질이 어떤 질환을 나타내는 전조 증상인지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조앤의 햇살 좋은 날.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7540님 헛구역질 날 때 사탕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될 수 있죠. 예,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입안이 조금 편안해지고 재미있어지면 이제 구역질이 가라앉거든요. 네. 그래서 이 헛구역질이 날 때 사탕 도움됩니다. 7130님 식도염이 있어서 약을 먹다가 중단했는데요. 최근 가끔 헛구역질이 납니다. 다시 약을 먹어야 할까요? 하셨어요. 아예 안 먹어도 돼요. 좀 가끔 나시면 그냥 네. 버텨내셔도 됩니다. 꼭 그럼 일부러.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저절로? 그럼요. 좋아지시겠죠. 예. 콩으로 박현우님 가끔 공공장소에서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고요. 기침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공공장소다 보니까 최대한 참는데요. 참다 보면 구역질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기침을 참아서 그런 걸까요? 하셨어요. 네, 요거는요 긴장하셔서 그래요. 긴장하셔서 공공장소에서 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럴 때 기침 나오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뭐 사람이 다 모여 있으면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수 있는 거고 기침하셔도 괜찮죠. 얼른 한번 하시면 구역질 안 나죠. 네. 네,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9399님. 염분이 부족해도 구역질이 날까요? 나죠. 심각하게 나죠. 예전에 이런 시합이 있었어요. 물 많이 먹고 소변 참기 이런 시합이 있었는데 그거 물 많이 드시고 네. 우승하신 분이 집에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수분에는 염분이 안 들어있거든요. 맹물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몸 전체의 염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수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뇌로 갑니다.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구역감이 당연히 나고 그 뇌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숨골이 일을 못하게 돼요. 숨 쉬는 게 멎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염분이 부족해지면 구역질 납니다. 9193님이요. 혈관 조영술 할 때 조영제 주사를 맞자마자 구역질이 나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정상인 건가요? 하셨어요. 정상은 아니죠. 대개는 이제 증상이 없는데 네. 이렇게 구역질이 날 때는 이 알레르기 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약 성분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조영제 주사 맞고 구역질이 나신 분은 분명히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음번 맞을 때는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말씀을 드려서 조영제를 좀 바꾸거나 다른 걸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완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5월이 됐어요. 정말 저희 매주 만나면서 시간 참 빠르네요라는 이야기 하는데 올해 유독 빠르네요.
나이가 더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5월 첫 시간 우리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정말 그렇게 빠르게 5월이 찾아와 버렸는데요. 5월 하면 보통 뭐 가족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DJ님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지금 이 가족의 달이라는 이야기하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행사가 많죠. 돈도 많이 나가고요. 아, 맞아요. 똑같은 이야기. 네. 그래서 지갑, 통장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뭐 실제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뭐 성인식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스승의 날까지 더하면 정말 여기저기 챙길 곳이 많은 그런 한 달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좀 어쩌지 하시는 그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가족 좋잖아요. 그럼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가족으로 구성된 훈훈한 그룹과 함께 부른 곡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들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곡이 있을까요? 네, 처음으로는 형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들인데요. 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조간의 삼형제, 조트리오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굉장히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잖아요. 네. 뭐 한국인의 감성에 참 잘 어울리는 음악의 선을 알고 있는 인물들로 이제 큰형이 조규천, 그리고 둘째가 조규만, 그리고 막내가 조규찬, 이렇게 세 사람으로 결성이 된 팀입니다. 팀명은 심플하죠. 조가 3명이니까 조트리오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 조트리오를 결성하기 전에는 세 사람 모두 각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야 형제인 걸 알았지만 뭐 세 사람이 함께할 기회가 있을까 생각한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작업은 1997년 작곡가 김형석 씨의 주도로 출발한 프로젝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김형석 씨도 정말 발이 워낙 넓은 인물이잖아요. 네. 또 이 세 사람과도 인연이 깊어서 당시에 이제 김형석 씨가 작곡가를 내세운 프로젝트 앨범을 발표했었어요. 국내에서는 좀 드문 사례였는데 에이스라고 하는 앨범을 내면서 이곳에 조트리오라는 이름으로 이 세 사람을 묶은 곡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발표한 게 김형석 씨가 작사 작곡한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 곡을 조트리오가 처음 부르면서 이 팀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시작은 프로젝트 앨범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이후에 활동을 계속하진 않았던 거예요? 계속했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알고 있는 이 조트리오의 히트곡, 명곡들이 남아있는 걸 텐데요. 네. 당시에 그 사랑이라는 이유로도 원곡도 워낙에 좋아들 하시지만 이 다시 조트리오가 부르면서 약간 그 세 사람의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 이게 강조되면서 라디오에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응에 힘입어서 세 사람도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발표된 앨범이 98년작 첫 만찬이라는 앨범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만찬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 사람의 이름을 좀 유희로 만든 제목이잖아요. 찬을 네, 그 세 사람의 마지막 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든 앨범이었고요. 이 앨범에서도 눈물 내리는 날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곡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저도 예전에 라디오에서 감성 충전하고 싶을 때 이 곡이 나오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 곡 역시 사랑이라는 이유로처럼 그 비지스 같은 뭐 이런 팀이 떠오르기도 하는 정말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품인 곡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뚜렷한 활동은 없거든요. 2000년에 2집 리얼라이프 발표하고 그리고 2001년에 토이 5집에 컴플렉스라는 곡을 같이 부른 이후에는 조트리오라는 이름을 만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언젠가 또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조트리오의 눈물 내리는 날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트리오의 눈물 내리는 날 듣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네요. 그 진짜 순수한 하모니 쌓아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박자도 한 번만 도와줘 하는 정직하죠. 맞아요. 그 어떤 박자에서 나오는 세 사람의 하모니 오랜만에 잘 들어봤습니다. 네. 또 다음에 들어볼 노래는 어떤 가족의 곡인가요? 아마 최근 활동하는 가족 그룹 가운데에선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하실 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남매 듀오 악뮤입니다. 네.
좋아하시죠? 그럼요. 너무 사랑스럽고 아주 똑똑하게 음악을 잘하는 남매입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 요즘 활동명은 악뮤지만 아직도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나요. 처음에 좀 센세이션했던. 처음에 오디션 프로에서 등장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줬던 그 충격.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지만 이 멤버들한테는 좀 부담이기도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룹명에 악동 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좀 간지럽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019년 동생 이수연 씨도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악뮤 AKMU 이렇게 표기를 변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뮤는 언제 떠올려도 그때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풋풋했던. 그래요. 우리가 왜 5월에 많이 만나게 될 우리 가족들도 만나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너 요만할 때 봤는데 벌써 이렇게 컸니 하거나 너 정말 어릴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악뮤도 전 국민에게 그런 얘기 듣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정말 엄마, 아빠, 삼촌, 이모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일 텐데요. 앞서 우리 DJ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센세이션하게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벌써 13년 전이더라고요. 네. 2012년, 13년 사이에 방송됐던 K-팝 스타 2에서 아주 대단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켜보면서 이건 뭐 프로그램의 실질적 인기를 견인하는 듀오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당시 이 프로그램이 제목부터가 K-팝 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심사위원도 3대 기획사의 수장들을 앉혀놨어서 약간 이제 아이돌 연습생들을 뽑고 싶어하는 기획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악뮤 같은 아티스트들이 제일 큰 인기를 얻으면서 프로그램 성격도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K-팝 스타 3, 4 이때쯤에는 이제 완전히 싱어송라이터들이 인기를 끌었고, 결국 심사위원 중에서도 그 안테나 뮤직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사에서도 이제 심사위원이 나와서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악뮤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남매 간의 우애가 좋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우애가 좋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방송 나온 거 가끔 보세요? 그럼요. 분들? 그럼 나오면 굉장히 서로 껄끄러워합니다. 그렇죠. 그 남매 특유의 아는 척 안 하고 싶어하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지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편들어줘야 되는 그런 미묘한 그 애정 전선이 남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악뮤도 정말 딱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 나와서는 항상 좀 수연 씨가 오빠 이러면서 이렇게 툴툴거리다가도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두 사람이 좀 다정한 이야기를 서로 해주기도 하고요. 찬혁 오빠가 노래 만들고 수연이가 노래를 하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초기에 뭐 라면인 건가 다리꼬지 막 이런 노래는 이제 만나기 조금 어려워졌지만,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뭐 오랜 날 오랜 밤 같은 명곡들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뭐 전 국민 가수라고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팀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곡은 러블리라는 곡인데요. 2023년에 발표한 싱글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우애 이야기한 김에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이 러블리의 리가 뭐 오빠는 그렇게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오빠의 수연 씨를 향한 마음을 좀 담은 곡으로 잘 알려졌었어요. 네. 그때 이제 수연 씨가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수연 씨를 바라보면서 찬혁 씨가 만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함께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형제와 남매를 만나봤잖아요. 이번에는 부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 곡이 오늘 마지막 곡인데요. 네. 사실 정식 그룹을 결성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요계를 계속 지켜와 보신 분들이라면 이 두 사람이 부자지간인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이외에 각종 연말 프로그램이나 뭐 특별 기획 혹은 서로의 공연에 게스트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훈훈하다 생각하실 부자입니다. 임지훈, 임현식 부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임현식 씨는 B2B 멤버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도 아마 이 라디오 듣는 청취자
분의 나이에 따라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훨씬 가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버지인 임지훈 씨는 1987년에 발표한 사랑의 썰물이라는 곡으로 뭐 단숨에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고 이외에도 그룹 활동도 많았던 가수죠. 그리고 아들 임현식 씨는 말씀해주신 대로 보이그룹 B2B 멤버로 리드 보컬 그리고 초반의 포지션은 메인 댄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가수 아버지 아래에서 댄서 아들이 나왔나 싶으실 텐데 사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 B2B라는 그룹이 보이그룹이지만 춤보다는 노래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냥 포지션만 메인 댄서였을 뿐이지 노래와 특히 작사 작곡을 너무 잘해서 팀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B2B 얘기하면서도 임현식 씨를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단순한 멤버가 아니라 B2B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히트곡들 뭐 그리워하다 너 없인 안 된다,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같은 이 대부분의 곡들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임현식 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말 제대로 피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부전자전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얼마나 뿌듯하실까 대견하실까 하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게 되는데요. 네. 임현식 씨는 또 솔로 활동도 최근에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룹에서는 잘 안 보여준 모던 락 색깔이 강한 음악을 하고 있어요. 또 깊이 있는 음악가로서도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자지간도 사이가 참 좋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에서도 서로 자주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앨범에서도 호흡을 종종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이 우리 아버지 임지훈 씨의 앨범에 아들 임현식 씨가 피처링을 한 곡을 준비해봤어요. 임지훈 씨가 무려 8년 만에 발표한 2018년의 10집 앨범이 있었습니다. 이 앨범 수록곡 가운데 임현식 씨와 함께 크림 같은 파도라는 곡을 같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음악 자체는 이제 임지훈 씨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좀 통기타, 좀 푸근한 어떤 팝, 가요 느낌인데요. 그 안에서 아들과 함께 아주 DNA가 이어져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목소리의 결이거든요. 네. 함께 아주 편안하게 호흡을 맞추는 이 부자지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곡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윤아의 오늘이 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임지훈, 임현식이 함께 부른 크림 같은 파도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